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백근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선 야당의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에서 도민분들과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먼저 도민분들에게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MBC 포커스 경남이 이번에 아마 100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뜻깊은 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저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경남 도민들께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게 아마 3년 7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도지사직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던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1년 반 가까이 해외 생활을 마치고 지난 12월 초에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진주에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도 찾아뵙고 경남에 계신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MBC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 도지사를 하시다가 이제 워낙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참 소회가 남다르실 것도 같고 특히나 최근 굉장히 좀 언론에서 많이 핫한 인물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핫하다기보다 제가 1년 반 가까이 이제 영국과 독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계엄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주당이나 또는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여전히 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좀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도 탄핵이지만 다음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좀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지금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얼마 전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먼저 방문하신 그런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라기보다는 경남을 가장 먼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은 전남 신안이 제 아내의 고향이고 예. 목포와 광주에 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처가 어른들께 인사드리러 갔던 거고 마침 지난 2월 15일에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광주 5.18이 이번 계엄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12.12 쿠데타나 광주 학살에 대한 단죄가 없었다면 이번 과정에서 군인이나 경찰들이 계엄과 쿠데타 과정에서 그렇게 주춤거리거나 하는 일들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면 저는 이번 계엄이나 쿠데타가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구한 셈인데 그런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는 건 저로서는 좀 참담하기도 하고 광주 시민들께도 죄송하고 또 그래서 광주 5.18 묘역에 가서 좀 그런 심정을 담아서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예, 그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신 이후에 한국형 연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탄핵에 찬성하는 탄핵연대와 민주주의 연대 세력들이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광주에서조차 탄핵 찬반 세력으로 국민들이 둘러 쪼개져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1년 반 가까운 그 유럽에서의 생활을 동안에 지켜본 유럽 여러 나라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제 나름의 연구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느 특정 정당의 힘만으로 또는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의 힘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은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만일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그 다음에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정부는
이번 탄핵에 찬성했던 일종의 탄핵 연대 또는 민주주의 연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정치 세력들을 다음 정부의 운영 과정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정부를 운영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한국형 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드렸던 겁니다. 예, 한국형 연정. 그래서 예. 이제 통합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연대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형 연정의 핵심은 대선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처음에는 이제 인수위가 구성되는데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는 예. 그러니까 탄핵 국민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인수위가 없더라도 정책 공약을 정리하기 위한 위원회 성격의 조직이 만들어질 텐데 그 위원회에서부터 탄핵에 찬성한 정치 세력들은 모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을 협의하고 합의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는 그 정치 세력들이 다양하게 내각에 입각해서 함께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예.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사회 갈등이 굉장히 극심해졌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뭐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헌법재판소의 공격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나라를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취약한 것 아니냐. 그 토대가 우리는 민주주의 모범국이라고 해외로부터 여러 가지 평가도 받고 했었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이렇게까지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도 추락하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건데요.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정치의 허약성도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다. 예. 정치가 늘 함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하고 이런 문화보다는 서로 싸우기 바쁜 그런 정치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는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 또 어떤 대통령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치가 나서서 다시는 이런 탄핵 계엄이나 내란과 같은 제2의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정치권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연합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허약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현재 정치권을 보다 보면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극우 세력과 상당히 밀착한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예. 이런 중앙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몇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했던 계기가 저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촛불로 탄핵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대선을 통해서 일종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부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가 어찌 보면 가장 지금의 그 서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정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일에 저희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수위를 대신하는 그 자문위원회에 그때는 한나라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분리되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 바른미래당까지 다른 야당과 함께 그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게 하고 그때 충분히 정책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정책을 협약으로 만들고 그 만들어진 협약에 따라서 함께 내각에 참여해서 연합정부를 운영했더라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계엄이나 내란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과 후회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방향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야정 협의체나 아니면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장관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추진을 했었는데 예. 그 방식은 이제는 실현되기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게 판명 났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연정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이 탄핵에 찬성하는 지지층들을 다 흡수하고 있느냐, 네.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여야의 협치가 완전히 실종되어 있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원인은 이번 정부에서는 윤 대통령과 여당에서 야당의 손을 내밀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야당 대표를 단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첫 번째 원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 국회에서의 제1당으로서의 국정 운영 모습을 보여줬다면 국민들이 지금처럼 민주당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행히 민주당이 지금은 통합과 포용 그리고 다양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제는 국정 운영을 맡겨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이제 민주당의 모습은 통합과 포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네,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귀국하고 보니까 민주당 내에 그러니까 통합도 실종돼 있고 예. 다양성도 실종돼 있고 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점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설날에 음력으로 새해 첫날에 이 문제만큼은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강한 페북 메시지 글을 올렸었고요.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당내 꽤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저는 우리 강성 당원들로부터는 꽤 많은 비난과 그리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예, 쓴소리를 많이 받기도 하셨죠.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이제는 우리 당원들도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페북에 글을 올렸었는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그 이후에 통합의 물꼬가 트지면서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내에 이재명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나오면서 우리 당이 좀 더 다양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쓴소리들이 우리 민주당에는 좀 좋은 약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자평합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직접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언론에 보도도 됐고 거기에서 뭐 언론에 밝혀진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많은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하시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당시에 오랜만에 뵀죠. 귀국 직후에 잠깐 뵙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길게 얘기를 나눈 건 오랜만에 뵀는데 한 1시간 반 가까이 좀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요. 당내 통합 문제, 통합을 넘어서서 다른 야당이나 탄핵과 민주주의에 동의하는 그런 정치 세력과의 연합, 연정을 어떻게 할지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당내 민주주의나 다양성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을 어떻게 해나갈지 하는 문제까지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함께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하는 그런 계기가 된 면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전 지사님과 만난 이후에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났고 네네. 또 저 앞으로는 이제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도 만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이제 변화의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늦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우리 민주당 당 내의 여러 가지 모습도 민주당이 수권 정당, 국정 운영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다양한 친명 비명을 넘어서서 민주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죠. 그게 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당원들께서도 바라던 모습일 거고 국민들께서도 정치가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내 통합과 포용의 기운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은 정말 이제는 국가 대혁신 반드시 필요한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국가를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통합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그 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연합과 연정을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연합이라든지 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공감하고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에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진보 진영의 어떤 인사라든지 혹은 보수 진영의 인사들과도 통합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통합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시는 지지자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정치 인사나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를 동일하게 얘기하는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건 너무 나간 거죠. 그런 분들과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이재명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이런 말도 구체적으로 나왔었는데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적절하지 않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이건 역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청산해야 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제 마지막 극복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당의 모습은 여야 간의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될 그런 정치적 과제거든요. 근데 이걸 동일한 선상에 놓고 함께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탄핵연대든 민주주의 연대든 아니면 정권 교체 이후에 국정운영연대를 해나가는데 그런 분들과는 함께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분들께 지금과 같은 그런 생각과 태도는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은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배제의 논리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탄핵과 내란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를 운영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런 지금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으로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3월이면 이제 탄핵에 대한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모두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대선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탄핵이 저는 탄핵은 반드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지금은 필요한 것 아니냐. 두 번째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그 6공화국이 3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7공화국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탄핵 이후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정치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준비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개헌을 뽑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예, 이 계엄 이후의 개헌 사실 이 워낙 좀 블랙홀과 같은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이 말을 꺼내는 것도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개헌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저는 탄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개헌 논의를 펼쳐놓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탄핵과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는 1단계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는 개헌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양한 개헌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검토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내용들 중에 여야가 이견이 없는 부분은 신속하게 이번 대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1단계 개헌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대선 이후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음 지방선거 때 2단계 개헌을 통해서 7공화국을 완성하는, 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다시는 이 땅에 이번과 같은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계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이 헌법 77조에 있는 비상계엄 조항인데요. 전시와 준전시는 당연히 계엄이 필요하죠. 하지만 평시에는 계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체계가 있는데 예. 평시에도 계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요건 아예 헌법을 고쳐서 이런 평시의 비상계엄은 꿈도 꾸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단계 핵심은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네. 개헌이다. 네. 그리고 이는 1단계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그때 그 시기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그렇죠. 같이 할 수 있는 건 이번 대선 과정에서 1단계로 전 개헌은 해낼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또 한 가지 함께 필요한 건 이번 계엄을 막았던 게 12.12 쿠데타와 강주 학살 그 범죄자들에 대한 단죄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그 단죄가 없었다면 이번에 계엄을 막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강주 5.18 정신을, 광주 정신,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1단계 개헌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지역 현안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과 경남의 행정 통합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무산된 이후에 나온 카드긴 합니다만 사실상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타깝죠. 어찌 보면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한 셈입니다. 메가시티가 부울경이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선두주자였는데 3년이 지난 거의 3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도 출범을 했고 호남권도 이번에 다녀와 보니까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선언을 광주, 전남, 전북이 함께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으로 가고 있고 예. 이미 거기는 합의를 했고 부울경만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선두로 가던 부울경이 이제 꼴찌가 된 셈인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도민들과 함께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지역 단위 차원에서 뭐 메가시티가 됐든 아니면 행정통합이 됐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번에 강주 전남을 다녀오면서도 하긴 했지만 이 방식으로는 힘있게 추진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국민들께 우리 민주당의 정책 공약으로 저는 반드시 채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이렇게 5대 권역으로 나누고 이 5대 권역의 메가시티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지 지방이 스스로 알아서 추진해 나가는 방식으로는 이제는 한계에 온 것 같다. 지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던 장관 한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정도의 초강력 지방정부가 구성이 된다면 1년에 약 3조에서 5조 정도의 각 지방정부들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예. 그 예산을 통해서 초강력 단위의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 예산들을 마치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듯이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찔끔찔끔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이제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5대 권역별 메가시티 그리고 초강력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를 꼭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쩌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 그리고 이제 앞서 뭐 내란 사태라든지 네. 현재 여야 정치권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뭐 여러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네. 이런 발언이라든지 행보가 사실상 이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제가 이제 도지사로서 도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방향이고요. 그리고 5대 권역별 메가시티는 유럽에 가보니까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처럼 수도권에 50% 이상이 몰려있는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이 많아야 10% 20%지 그렇게 해서 전국을 광역 단위로 일종의 연방정부를 구성해서 지역도 함께 수도권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발전 방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국민들도 행복한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그 방향을 이번 탄핵 이후의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될 그런 공감대가 있는 그리고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는 정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건 제가 대선에 나가든 안 나가든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도지사로 뽑아주셨던 우리 경남도민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꼭 반드시 실현해야 될 과제이자 도민들과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대선에 나가든 안 나가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선에 출마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 그건 탄핵 이후에 다시 불러주시면 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예, 그때 꼭 나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이 경남 도민들과 이렇게 함께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네. 마련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과 부울경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경제발전, 경제성장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 점은 지금도 성장의 잠재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 우리 경남과 부울경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기존의 제조업을 넘어서는 AI나 디지털과 결합된 그런 새로운 첨단 경제, 첨단 산업으로 부울경이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경제나 민주주의가 모두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기를 잘 함께 버텨나가고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다시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갔으면 합니다. 늘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건투를 빌겠고요. 네. 조만간 빨리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탄핵 심판 선고 또 조기 대선 등 여러 굵직한 정치 이슈가 있을 예정인데요. 언제나 포커스 경남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